네, 안녕하십니까. 2022 평창 평화포럼 스포츠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진호라고 합니다.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달까지 경향신문에서 한 30여 년간 전문 기자로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 세션은 오늘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오늘 발제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우크라이나 분이십니다. 물론 직접 참가를 못하시고 동영상으로 참가를 하시겠지만 그런데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 진입을 명령을 해서 내외 시인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정확히 따지면 침공이 아니고 진입이기 때문에 당장 전쟁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오늘 발제자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발표는 신한대학교 남영호 교수께서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와 스포츠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그걸 이제 듣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남영호 교수님은 신한대학교 리나시타 교양대학의 부교수로 계시고요. 전 한국문화인류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공부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사회인류학을 전공하셨고요. 자, 남영호 선생님, 발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남영호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당시가 지금 오늘 제가 발표할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아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고요. 나중에 와서 이제 이거를 관심 가지고 공부를 하고 현장도 가보게 되었습니다.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시간 20분이죠. 발표가. 20분 내에 최대한 또 담도록 노력하고요. 혹시 안 되면 나중에 보충은 질의응답 또는 토론 시간에 하는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맞나?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는 아일랜드가 굉장히 생소한 어떤 나라 또는 지역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거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흔히들 통념상으로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고 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아직 분단 국가 많이 있고요. 가까이는 중국과 대만도 분단되어 있고요. 물론 지금의 대만의 민진당은 독립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분단이 아니라고 하겠지만요. 그다음에 지중해 사이프러스도 분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발칸반도 이쪽 가면은 아르메니아 등등의 분단된 나라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고 하면은 우리 너무나 특수한 현대사회 왜곡이기 때문에 참조할 근거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한반도 분단의 특성과 어떤 시대적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같이 살펴보자는 의미에서 아일랜드 살펴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일랜드도 일각에서는 이거는 분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분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을 이야기할 때 독일의 사례를 많이 꼽는데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차이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독일이 분단된 것은 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서 전범 국가로서 벌을 받은 케이스에 해당되고요. 우리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일제 식민지에서 고생하다가 해방되어서 하나의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쪼개졌기 때문에 좀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사례가 어떤 면에서는 한반도의 사례 비슷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데 이런 차이점과 유사성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남과 북이 뭔가 같이 한가 해본다라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조정할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의 숫자로 남한이 당연히 북한에 훨씬 많기 때문에 다수결론만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 아일랜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런 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션의 주제인 스포츠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일랜드에서는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북아일랜드 현황인데요. 영국이라고 한 나라는 우리가 잉글랜드라고 하지만 잉글랜드는 영국의 하나의 지역이고요. 정식 국호는 유나이티드 킹덤 오브 그레이트 브리튼 앤 노던 아일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브리튼 섬과 그 왼쪽에 있는 아일랜드 섬의 북쪽이 영국이다라고 정식 국호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아일랜드라고 하는 말에는 아일랜드 섬이라는 뜻도 있고 아일랜드 공화국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노던 아일랜드, 북아일랜드를 포함하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중층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왜 그랬냐면은 아일랜드 공화국이 영국으로 독립할 당시에 영국계로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이 이 북쪽에 북아일랜드에 다수였기 때문에 이 북쪽의 6개 주 얼스터라고 하는데 여기는 영국의 땅으로 남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북아일랜드에서 쓰는 돈은 영국 돈인 파운드를 쓰고요. 그런데 어떤 아일랜드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천부당한 만부당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땅인데 저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돈 차지하고서 집거라고 하는 게 황당하다. 근데 숫자에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 무력투쟁, 6월 갈등으로 1968년 이래 3,5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역사적인 이 분쟁이 끝나게 된 계기가 1998년 성금연협정인데 그것의 내용, 그 다음에 이 정치적인 의미 차원에서는 뭔가 해결된 듯 했으나 일상의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분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리고 스포츠가 갈등을 조장한 측면도 있었고 또 평화 프로세스를 촉진한 측면도 있었는데 그 내용,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주의 숫자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소수의 권리가 소수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될 수 없는 구조일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브렉시트 이후가 복잡한 문제가 형성되고 있는데 6번까지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해보고 안 되면 이따가 토론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최근 한 2주 전에 또 여기서 사건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12세기부터 아일랜드를 침략을 했지만 간헐적으로 침략했다, 점령했다, 물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17세기 초부터 아일랜드를 완벽한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영국은 당시에 개신교 국가인데 앞에 스페인, 프랑스 다 카톨릭 국가고 뒤에 아일랜드 카톨릭 국가니까 일단 뒤쪽부터 잠잠하게 하자. 그래서 정복을 깔끔하게 했다라는 주장도 있고 뭐 다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17세기부터 영국 정부는 영국에서 아일랜드로 이주하면 땅 주겠다라고 해서 이주를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에서 많은 영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17세기부터 지금까지 사는 거죠. 지금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 대해에 걸쳐서 살면서 스스로를 영국인으로 인식하면서 아일랜드 북쪽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오늘도 북아일랜드에서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공화국이 독립할 때는 한 70% 구분이었었는데 지금도 30%, 지금도 60% 정도가 영국계입니다. 그러다가 1921년 드디어 이제 남부 아일랜드가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됐거든요. 그 전에 이제 독립을 위해서 영국하고 싸우게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좀 전에 갈리게 되거든요. 자치라도 하자라는 주장과 자치는 타협이다, 완전한 독립밖에 없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영국하고 전쟁을 불사하다가 협정을 맺어서 북동부 6개주 오늘날의 북아일랜드를 포기한 조건으로 남쪽의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 당시에 북아일랜드에서 카톨릭, 여기서 카톨릭은 스스로를 아일랜드인이라고 생각하는 계통이거든요. 이게 인구의 30%가 안 됐다. 소수죠. 그러니까 투표를 하게 되면 항상 이쪽은 질 수밖에 없고 남쪽과의 통일을 원해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독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남쪽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갈래로 복잡한 정파가 조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수의 IRA, 이제 아이리시 리퍼블리칸 암인데요. 아일랜드 공화군. 여기 나중에는 반대쪽에 보았을 때 얘네들은 테러 단체인 거죠. 이쪽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한테는 마치 윤봉길 의사, 안중 의사 같은 존재가 되고요.
이 IRA 다수는 처음에 어떻게 우리 북쪽에 있는 그 동포들과 찢을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 배신하고 또 싸웠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또 내전이 발생합니다. 그랬는데 내전에서 이 IRA가 져가지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영국에 대항해서 같이 싸웠던 동지들인데 독립하는 과정에서 또 내부의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정파는 이제 합병주의자, 번역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합병주의자라고 해야 될지 연합주의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유니오니스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유니온은 영국의 유나이티드 킹덤 할 때 그 유니온이거든요. 그쪽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한 쪽, 이쪽 영국계죠. 그리고 개신교도고요. 이 내에서도 이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렇게 지금 보시듯이 얼스트 합병주의장, 뭐 나중에 나왔죠 UDP,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정당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남쪽에 우리 동포 아일랜드와 함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민족주의자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입장이 갈립니다. 그런데 가장 강경파로 되어 있는 쪽이 일반적으로는 무장 조직인 IRA와 연결된 신페인입니다. 이 신페인은 남쪽 아일랜드 정당이 있습니다. 남북에 걸쳐 있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가 98년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타결되는데 그 전까지 협상 안 하거나 뭐 노력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양쪽의 강경파까지 간신히 설득이 협력에 합의에 이르게 되면 강경파 내부에서 또 거기 반대하고 깨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했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비극적인 시대가 한국말로 뭐로 옮길지 모르는데 대갈등의 시대, 뭐 분쟁의 시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트러블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1960년대 후반 이래 이제 한동안은 내부에서 불만이 있어도 불불 끓고 있는 정도였다가 60년대 후반 이래 IRA가 본격적으로 무장 수역을 다시 시작하고 1972년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대리 또는 런던 대리라고 하는 시에서 평화 행진하고 있었는데 영국군 공수부대가 무차별 난사해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를 계기로 해서 그때 한 해 동안 476명이 죽거나 다쳤고요. 아일랜드에서는 북아일랜드에서 영국군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더블린의 영국 대사관을 습격해가지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폭력적인 투쟁, 갈등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배경 중에 하나에는 북아일랜드에서 영국계가 아일랜드계를 차별한 거죠. 직장, 교육.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복지국가다 보니까 공공주택을 많이 분양하는데 거기 배정하는 거. 거기도 불만이 계속 쌓여왔던 거죠. 이건 제가 쑥스럽네요. 사진 보니까 2017년에 벨파스트 갔을 때, 그러니까 북아일랜드 수도가 벨파스트인데 거기서 찍은 거 장벽이 뒤에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이 장벽은 뭐냐면은 벨파스트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도시도 있습니다. 개신교도와 카톨릭교, 영국계와 아일랜드계가 갈라두는 거거든요. 계속 폭력적인 그 충돌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쪽은 딱 봐도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 당연히 아일랜드계가 그린 벽화겠죠.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런 것도 있는데 사회주의 성향이 지나거든요. 만약 우리가 내일 영국군을 몰아내고 더블린, 그러니까 남아일랜드, 아일랜드하고 수도에 우리의 녹색기가 아일랜드 상징이거든요. 펄럭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주의 공화국을 건설하지 못하면 우리의 노력은 헛될 것이다. 이런 식의 구호가 있고요. 이거는 뭐 이제 옛날에 싸울 때 이제 그걸 가리키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반대편 쪽, 개신교 쪽에서 그린 벽화입니다. 스코틀 출신으로 이렇게 훌륭한 분이 목사면서 사회주의자로 노력했다, 뭐 이런 게 있고요. 샹킬로드라고 하는데 벨파스트의 중심가인데요. 여기가 또 이제 갈등의 소지거든요. 앞에 보면은 가게 이름이 피플스 아미잖아요. 인민군. 여기가 이제 왜 그러냐면은 벨파스트 시내의 중심가인데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도시는 주로 특히나 영국계가 많고 시골이 아일랜드계가 많았는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아일랜드계가 벨파스트로 이렇게 진출해서 여기 많이 살았거든요. 여기서 아일랜드계와 영국계 또는 가톨릭과 개신교도에 물리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충돌이 계속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영국계 개신교도 쓴 것 같은데요. 이제 의용대 모집하는 싸웠던 그거 가리키는 벽화고요. 여기 영국 여왕의 생일 축하한다는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DUP는 그 영국계 개신교도 정당이거든요. 개신교도 정당 DUP를 덕사되자, 신페인이 만든 포스터고요.
72년에 피해율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이때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은 북아일랜드에서도 무장투쟁에 대한 지지가 아주 세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 가톨릭계 교도 사이에서도. 그러다가 72년 피해율 사건을 겪게 되면서 아이알을 지지하는 여론이 가톨릭계 내에서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옛날에 싸웠던 주요한 그 투쟁 현장을 기억하자 뭐 이런 거고요. 이 피해율 사건이 벌어졌던 현장이 대리라고 하는데요. 지도상에 보면은 정식 명칭은 런던 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교도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는 명칭이죠. 런던을 지우고 대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인가에 따라 도시의 명칭이 다른데 어쨌거나 공식적으로는 영국의 땅이기 때문에 런던 대리라고 아마 구글 지도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다리는 유럽연합이 놔준 건데요. 저쪽에는 개신교도 살고 이쪽에는 가톨릭교 살거든요. 다리가 없었는데 싸우지 말고 좀 서로 교통하면 지내라 해서 놓아준 다리입니다. 예, 이제 런던 대리 가면 저기 지붕에 보면 IRA 이게 민간인 주택이거든요. 거기에 IRA에 입대하라 이런 거 막 구호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대리 해피라고 되어 있잖아요. 런던 대리가 아니죠. 여기 따라서 이 주택은 아일랜드계 가톨릭계의 집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런던 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지금 보신 간판. 여기는 따라서 영국계 개신교도가 사는 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신은 이제 자유 대리에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이런 구호는 민간인 일반 주택에 붙어 있는 구호거든요. 이건 옛날에 싸울 때가 아니라 최근에 4년 전에 5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유 대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긴 당연히 가톨릭계의 집인 걸 알 수 있고요. 영국의 억류를 끝장내자 뭐 이런 구호 있고요. 여기 당시에 싸웠을 때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영국 땅이긴 하지만은 영국 국기는 없어요. 여기 이 도시 자체는 아일랜드계가 다수기 때문에 아일랜드 공화국 국기하고 유럽연합 국기가 펄럭이고 영국 국기가 없습니다. 이 도시는. 그다음에 72년에는 사실은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인권운동으로 행진하고 있었는데 발표한 거거든요. 그때를 가리키는 그림이고요. 그다음에 잘 모르는데 체게바라가 이 아일랜드 사람한테 동지애를 표현했나 봐요. 그래서 나의 피 속에는 아일랜드 형제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해서 체게바라를 이제 찬양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고 이 그려진 데는 다 일반 주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72년 피해율 사건 때 요 집에 사는 꼬맹이가 당시는 11살의 꼬맹이가 엄마가 우유사라고 신부를 시켜가지고 우유사라고 앞에 건너가다가 총 맞고 죽었거든요. 지금도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걸 기념하는 집회하니까 모여라 뭐 이런 거고요. 여기는 그 대리의 술집이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외여행 가시다가 아일랜드 술집 있으면 가볼만 합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안에 보면은 노래를 부르고 연주를 하거든요. 저는 이런 음악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위를 보면은 쿠바기가 걸려 있죠. 그러니까 미제국주의 아니고 영제국주의. 예, 하여간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싸운 세계인들과 우리는 형제다 이런 걸 표시하려고 쿠바 국기와 술집에 천장에 걸려 있고요. 여기는 이제 기아 아일랜드 대기근이 유명하거든요. 그때 굶어 죽다가 지쳐가지고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는데 그 당시와 그 다음에 영국에 대항해서 싸운 지도자인가 봐요. 그걸 기리는 게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은 한반도에 사는 남북한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의 경우에는 민족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분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누가 생각하기는 분단이고 누가 생각하기는 분단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인구에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수의 목소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영이 안 되고 차별받게 받아온 역사가 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했느냐? 핵심은 1인 1표의 대의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인구비로 선거는 하긴 하지만 한 세력의 권력 독점을 막기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1장관이 있으면 이게 영어로 따지면 수상 같은 건데 총리 같은 건데 제1장관이 이쪽 편이면 제1부장관은 반대편 쪽에서 이 둘이 합의가 되어야지만 어떤 일이 진행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일랜드 과거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 2조에 보면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일랜드 공화국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헌법을 고쳤습니다. 북아일랜드의 미래는 북아일랜드 사람들의 의사에 따른다 이렇게 고쳤거든요. 그래서 북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숫자는 다수고 영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킨 거죠. 그 대신에 영국계들은 권력의 분점에 우리가 숫자는 많아도 권력을 나눠 가지는데 합의한 식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의 역할이 컸거든요. 클린턴의 특사 미첼 상원이요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중재를 했고요. 또 유럽연합이 많이 도와줬고요. 미첼 의원이 세월호 보게 되면 미첼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협상을 타결시켰는가라고 할 때 내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듣고 또 들었다. 어느 편을 절대로 안 들었다. 이 미첼 의원도 아일랜드계입니다. 이건 북아일랜드 의회 건물인데요. 이건 그때 여기 가가지고 견학하고 설명 듣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타결이 일단은 됐는데 정치적으로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북아일랜드에서 개신교도와 가톨릭교는 완전히 다른 식의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그 교파에 따라서 자신의 세를 받게 합니다. 가톨릭이냐 개신교에 따라서. 그리고 가톨릭은 가톨릭 학교, 개신교는 개신교 학교에 보내집니다. 그래서 학교 10년 넘게 다니는 동안에 역사관, 학교에서 다른 종류의 역사를 배우고 친구 관계, 취향, 관심 이것들이 완전히 한 도시에 살아도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 역사를 가톨릭계에서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의 바탕을 두고 이 나쁜 영웅놈들이 우리 땅에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땅을 뺏어 가지고 영사한테 넘겼다 이렇게 가리키고요. 개신교도에서는 원래 여기는 황부지 없고 주인 없는 땅이었는데 우리가 와서 개간해서 농업을 일궜고 그 이후에는 진정한 선교 기독교를 전파한 다음에 산업화, 학교제도, 근대적인 어떤 사회 기반 시설과 의회 민주주의를 같은 생활 양식을 확립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 개 완전히 다른 역사관이죠. 오렌지 퍼레이드는 나중에 잠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일랜드의 가톨릭 교도를 다 무찌르는 걸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이걸 기념한 행진을 종종 개신교도들이 가톨릭 교도들이 많이 사는 데까지 가서 행진하면서 기념합니다. 굉장히 가톨릭 교도들은 모욕감을 느끼게 됐고요. 이 반대의 날도 있고요. 잠깐 동영상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 오렌지 그 퍼레이드 할 때 보면 이제 제 동영상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경찰하고 군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냥 평화롭게 행진하는데 왜 경찰이 있을까 하면 이게 상대편한테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근까지도 이거 할 때면 이제 아까 어떤 대리 같은 도시에서는 젊은이들이 영국기 화영시하고 막 집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그럽니다. 일생활 자체가 다른 종류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재밌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슬픈 일일 텐데 펍은 이제 술집이거든요. 술집, 세탁소, 상점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런 정도의 인구면은 이 정도의 개수면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에 두 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 계획합니다. 그래서 자랑한 말 중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포츠다 이렇게 주장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일랜드 이건 약간 남아일랜드 사람 인터뷰인데요. 아일랜드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다. 아일랜드 사람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헐링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물론 나는 아일랜드만 잘 못하지만 헐링은 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스포츠가. 그래서 영국계가 즐기는 스포츠는 럭비입니다. 그다음에 골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키하고 크리켓도 영국계가 좋아하고요. 아일랜드계가 좋아하는 건 아까 봤던 켈트 축구가 있고요. 헐링이 있고 그런 거하고 스포츠 자체가 다른 거고요. 공통의 분모는 이제 축구가 공통의 분모이긴 한데 한때는 축구도 영국 놈 거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따로따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도시라고 하더라도 분리가 되는데요. 벨파스트의 경우에는 개신교도 중심의 축구 클럽이 따로 있고 카톨릭교도 따로 있는데 원래는 홈앤어웨이로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만 사고 난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안 한 30년째 한 구장에서만 경기를 두 클럽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 아까 봤던 대리 클럽은 북아일랜드가 무섭다. 그래서 우리는 탈퇴한다. 그러고 북아일랜드는 영국 땅이긴 하지만 북아일랜드 축구리그를 탈퇴하고 아일랜드 공화국 축구리그에 소속돼서 거기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스포츠가 갈등을 조장하고 분절된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스포츠가 분열을 조장하는 역할이 아니라 통합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식으로 점점 바뀌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GAA라고 그래가지고 켈트 운동연합이 있었는데 애초에 이 켈트 운동연합의 창립 목적은 민족주의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은 영국의 군인 또는 경찰 되는 거 금지다 이랬습니다. 그랬다가 2001년에 폐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적극적으로 변모해서 통합하고 우리 통합된 축구 클럽 만들자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엘리자베스 여왕을 GAA 본부인 크로크 공원에서 환영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떻게 될까? 우리 민족의 원수인 거죠. 그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런데 이쪽이 적극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영상은 실에서 못 보겠는데 여기 본 건 이제 개신교도 학교는 영국계이기 때문에 헐링하고 관계가 없는데 GAA 그 총재가 가가지고 니네들 이제 개신교도 애들인데 우리 민족 경기 헐링 배우니까 장하다 잘했다 가르쳐주는 거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스포츠를 서로 배우고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 국가 부르면거나 아일랜드 국가 부르면 다 서로 격렬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국가를 만들어서 제창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스포츠를 즐기냐 자체가 정체성이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중립적인 운동은 야구를 배우자 이렇게 야구를 보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에 심페인의 장관이 야유 안 보내고 퇴장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사건이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98년 이후에 20년 좀 지났는데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데이비 미첼이 조사를 했거든요. 해봤더니 사람들의 응답이 굉장히 스포츠 역할이 긍정적이라는 거죠. 스포츠는 굉장히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통합운동팀에 참가한 경험은 적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인터뷰가 좀 나오는데 어릴 때는 공원에 가서 헐링 못했다.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 보면 나오잖아요. 알리게가 헐링하고 있는데 경찰에 와가지고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헐링하는 것 자체가 뭔가 정치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벨파스트 시내도 새로운 장벽에 새로운 벽화가 등장합니다. 통합과 하나됨을 지향하는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다른 것보다는 같은 공통점이 훨씬 많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분열과 갈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계인 개신교도 중에서 1.3%만의 켈트 운동을 텔레비전으로 많이 종종 시청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 다음에 20%의 가톨릭교도 아일랜드계가는 GAA 자기네 운동을 경제에서 관람한 경험이 있는 반면에 개신교도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통합팀이 아니라 분리된 팀을 운영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절반이 넘습니다. 아직도. 그 다음에 2012년 12월에 벨파스트 시의회가 영국 국기의 개항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신교들이 격렬하게 항의했죠. 여기는 나는 영국 사람이 여기 영국 땅인데 어떻게 벨파스트 시에서 시청 영국 국기를 내리냐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를 어떤 걸 부를 것인가, 국가는 과연 운동 경기의 중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도 엇갈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합교육보다는 어느 한쪽에만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협의주의라고 하는데요. 컨소시에이셔널리즘인데 제가 이걸 설명을 봤는데 무지무지 복잡한 수학이어서 제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어쨌거나 1인 1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대의 제도가 아니다. 1인 1표로 다수결로 하게 되면은 일테면은 59대 31이라고 하더라도 30은 항상 빵에 아깝게 나오거든요. 소선거구제를 할 경우에 이제 그런 걸 과소 대표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 이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지금 최근에 벌어진 현상이 있는데 설명을 더 드리기도 하고요. 이게 브렉시트인데 제가 갔을 때 2017년인데 이제 브렉시트 답은 반대했죠. 다 브렉시트 반대하는 표가 막 걸려 있는 거였는데 여기는 뭐냐면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의 국경입니다. 지금 이제 팝이 있는데 술집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 마침 결혼식 끝나고 필요해하려고 사람들이 모인 중이었는데요. 원래 여기는 영국 군인들이 초들고 지키는 초소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IRA가 택시기사가 운전기사를 잡아가지고 네가 네 차에 폭탄 싣고 영국 군인들 초소에 들어가서 자폭해라. 안 그러면 네 식구를 다 죽여버린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아일랜드 사람이 차를 몰고서 영국 초소로 들어가서 죽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리는 이제 편말에 서 있습니다. 그것 말고는 이게 국적인지 알 수가 없고요. 이거는 영국계 쪽에서 해줬습니다. 희생을 당한 쪽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때는 사엄하게 바리케이트 있고 군들이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지금은 여기가 두 나라 사이의 국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방법은 핸드폰을 가지고서 움직이면은 한 두 발 거리면 이게 외국에 문자 오잖아요. 영국이라고 이렇게 하면 아닌데 문자 오고. 요거 말고는 이게 어디가 국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웰컴 투 노던 아일랜드 되어 있는데 지워버렸잖아요. 누가. 그러니까 노던 지금 보니까 아일랜드는 아니까 이쪽은 아일랜드계가 지운 게 거겠죠. 여기가 바로 영국과 아일랜드 국경인데 브렉시트 이후에 이게 다시 국경이 다시 건설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영국의 EU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하나의 통합된 생활권으로서 하루에도 몇십만 명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출근하고 통근하고 통학하는데 이걸 다 맡게 되니까 사태가 심각한 거죠. 꼭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고 이래서 이제 영국이 그 브렉시트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굉장히 큰 장애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되고죠. 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영호 교수님께서 북아일랜드에서 스포츠가 어떻게 분쟁의 그 갈등의 원인도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또 화해의 어떤 계기가 되는지 그거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종교와 민족, 인종과 종교 두 가지가 결합된 분쟁이 가장 뿌리가 깊고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반도와 비교하자면은 한반도는 인종과 종교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분쟁이죠. 그렇지만 아일랜드에서는 수십 년 동안 3만여 명의 그 주민들이 사망을 했지만 한반도의 그 전쟁 시기에는 300만 명 이상이 돌아가셨죠. 그만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밭을 갈더라도 더 평화의 밭을 갈더라도 더 쟁기질을 깊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있는 골든 몽고스 재단의 테티아나 오크렌코 부이사장님의 말씀을 듣겠는데요.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크라이나는 지난 11월부터 러시아군 10여만 명이 바로 주변에 벨라루시 군대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삼면에서 압박을 하면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오늘 아침에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에 그 러시아군이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금 국제 문제가 바로 우크라이나 문제죠. 전쟁이냐 위기냐, 서방 언론의 보도나 일부 국내 언론의 보도처럼 당장 전쟁이 나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평화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은 많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사는 주민들은 사실상 전시에 준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그 와중에도 오크렌코 부이사장께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준 것 자체가 대단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크렌코 부이사장님의 동영상 발제를 보겠습니다. 스포츠 교류는 한반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스포츠의 인기,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은 세계 및 지역 차원에서 평화를 위한 강력한 목소리를 만듭니다. 스포츠는 국가가 문화 간 대화에 참여하고 문화 교류를 촉진하며 평화로운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남북한이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함에 따라서 한반도 국가들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노력 중 하나로서 양국 정부는 국제 청소년 및 스포츠 교류에 힘써야 합니다. 국제 스포츠 교류는 미래를 지향하는 양국 발전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며 평화, 발전, 회복, 관용 및 상호 이해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두 국가 사이의 상황에서 정부는 정보, 운동선수 및 전문가의 경험을 교환하여 체육과 스포츠 분야의 두 국가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해당 연령대의 신체 건강을 증진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정신의 성장과 발달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국제 스포츠 교류 프로그램의 조직을 통해서 국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국제적인 소통과 문화 교류 및 다양한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스포츠 교류의 발전은 남북한 관계 정상화에 기여하고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도 일조할 것입니다. 골든 몽구스 국제 스포츠상의 이사장으로서 저는 글로벌한 차원의 스포츠 교류가 평화 구축 활동에 도움이 되고 많은 국가가 분쟁의 결과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리라고 믿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기존의 국제 스포츠 교류 제도만으로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양국이 외교 정책을 적절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포츠 교류는 세계 평화와 화합을 지향하는 대사로서 그 영향력을 확장할 것입니다. 올림픽 챔피언, 아시아 챔피언, 그리고 북한과 대한민국의 스포츠 챔피언들은 동반자 정신, 민족 존중의 정신, 그리고 과거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는 갈등 당사자가 각자의 목표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꽁꽁 언 빙하를 녹여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포츠는 평화의 대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크렌코 부의장님의 강연이 약간 강의식으로 들리셨죠? 이분도 역시 스포츠 교류의 국제법적인 효력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지금 전쟁의 위기에서 어떤 평화를 꿈꾸는 그런 마음, 또 분쟁의 땅에서 글로벌 스포츠 교류를 꿈꾸는 그런 마음을 전달해 주셨고요. 특히 남과 북, 한반도 발 평화가 세계 평화에도 더 좋은 영향을 끼칠 거란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다음은 오늘 토론이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패널로는 심흥식 경기신문 논설주간과요, 또 숭실대학교 조문수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심흥식 논설주간께서는 경기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박사를 하셨고 현재 경기대와 한양대 등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조문수 교수께서는 산업공학을 전공하셨고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심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이 온도가 높아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심흥식 경기신문 논술주간입니다. 저는 2018년 남북체육교류협회 일을 하면서 평양을 10박 11일 동안
방문했었고요. 2019년에는 우크라이나 오데사를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석 이사장께서 앞에 나오신 그 골든 몽구스상을 수상하셨어요. 거의 스포츠의 노벨상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스포츠를 통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 그런 분의 수상하는 아마 동양인으로도 최초로 수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 현장에 제가 갔었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제 수도가 키예프고 제2 수도가 흑해 연안에 있는 오데사라는 도시입니다. 몽구스란 재단이 오데사에 있고, 그때 당시 아까 부이사장님과 이사장님 그리고 우크라이나 IOC 위원장 이런 분들을 만난 기억이 납니다. 2018년 평양도 그랬고 2019년 오데사도 그랬는데 지금 두 곳 다 교류는 상당히 지금 불안정하고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 포럼은 키워드를 말씀드린다면 교류를 통한 평화이겠죠. 특히 평창 올림픽 이후로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평화를 어떻게 세계에 실현할 건가, 분쟁 현장에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발제하신 남 교수님께서 아일랜드 케이스를 북아일랜드와 또 아일랜드 사람 간의 종교적 그리고 다양한 체육 그런 아주 큰 공부가 되었고요. 갈등을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되어 있고 굉장히 세계적인 갈등 지역이지만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중요한 시기마다 대한민국은 통일의 의지가 있고 평화로운 민족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또 그런 노력들을 보여왔습니다. 88년 올림픽 이후로 2002년 월드컵 그리고 아시안 게임 2018년 평창 올림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회를 한국으로 또 서울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유치 활동에서 가장 큰 키워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IOC라든지 다양한 세계의 체육인들 그런 분들이 우리를 대한민국을 그 최적지로 선택해 주었고 우리는 그런 기회마다 단일팀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재 분단된 상태고 휴전된 상태지만 그런 세계적 행사, 체육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한반도는 하나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과시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창의 키워드 방법은 교류고 결과는 평화죠. 그래서 그 과정을 어떻게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해낼 건가. 아일랜드 경우도 잘 봤고요. 그런데 2018년 평양과 2019년 오데사 우크라이나는 지금은 막혀 있고 평화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고 또 다른 분쟁국들 캄보디아 이런 데도 소수민족과 지금 군부 정권 간의 그런 갈등들 억압받는 사람들과 분쟁 지역의 평화가 빨리 도래하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법에서 어떤 게 있겠느냐는 것인데요. 아일랜드 케이스를 보면 아직도 미완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부분에 좀 더 최근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또는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또 남 교수님께서 그런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종교적 갈등과 그런 것들이 스포츠에도 관람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갈등이 내재되어 있고 발현되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이 평화를 위한 방향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의 그 골든 몽구스 재단의 케이스를 봤을 때 그러한 민간 차원의 활동들이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 뭐 상을 준다든지 또 함께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토론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하죠. 세계 시민 차원에서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향은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 아까 방금 그 몽구스 재단 이사장께서는 국제 스포츠 교류, 청소년 교류를 포함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을 촉진하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국제 스포츠를 아일랜드 케이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국제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평화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은 어떤 방식이 있겠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발제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우리가 1905년에 안중근 의사께서 그 침략국 제국주의 일본을 향해서 2인자 조선 총독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습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께서 그 감옥에서 쓰신 책 중에 동양평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양평화론의 핵심은 일본은 한국을 점령해서 동양의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그런 평화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침략에 의한 평화죠. 강대국이나 제국주의가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는 옥중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수평적인 연대로 세계가 연대하고 동양이 연대해야만 동양의 평화가 올 수 있다. 이게 이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의 핵심입니다. 거기도 수평과 교류입니다. 분쟁의 시대에 지금 그러한 우리 100년, 120년 전에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 세계평화론 그리고 우리 스포츠와 교류를 통한 확대로 더 평화의 날이 가까워지기를 기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문수 교수님께서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숭실대학교 조문수입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제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강민석, 박경만 기자 와 계십니까 혹시? 두 분이 갈 수 없는 곳, 볼 수 없는 곳 그곳이라는 사진책을 옆에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제가 매년 한두 번씩 또는 이때까지 한 10수번 이상 평양에 왔다 갔다 한 본인으로서 정말 울컥거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발표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가 12세기 때부터 영국의 식민지 형태로 북아일랜드의 경우를 보면 과연 우리 남북한은 어떤 방향으로 빠질 것인가 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관계를 해소하는 모토가 될 것이 바로 스포츠인 것입니다. 제가 실질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같은 경우인데 왜 저 같은 산업공학을 공학을 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느냐. 제가 2007년부터 사실 4.25 북한 청소년 17세 이하 그 축구단이 왔을 때 저희 숭실대학이랑 같이 제주도에서 친선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모토가 돼가지고 야 내래 한번 우리 같이 하자. 그래 뭘 할까? 숭실대학은 1897년도 평양에서 시작된 평양에 있는 시작된 대학입니다. 거기에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지가 숭실평양을 나왔기 때문에 김영지 사범대회랑 같이 자매 결혼을 하자. 이 사례가 실질적인 사례입니다. 바로 스포츠라는 것이. 스포츠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그래서 18년도에 우리 신문식 교수님랑 같이 들어갔다 왔습니다만 그때 이제 자매 결혼을 합시다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언제 하냐? 야, 그건 4월 달에 들어와라. 이번 4월, 다음 달 4월 달에 단둥에서 기차 타고 평양까지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평양, 여기 그 스포츠의 실적인 사례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2019년도부터 계속 이메일로 사실은 우크라이나 몽구스 조직의 마고메드 막디드 이사장과 이 테티아나 오클랜드 영상을 보셨다시피 계속 이메일로 제가 교통을 하고 왔습니다만 현재 위기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자국민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의 모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골든문구수 상이 평화를 위한 정말 세계적인 스포츠 외교상이 되길 염원하는 것인데, 앞서 언급한 아일랜드 사례와 같이 역사적으로는 스포츠는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특히 분쟁 국가 간의 갈등 해소를 가능한 계기가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반도 남북 간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 성립의 요소이 바로 스포츠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숭실대학도 그렇지만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한반도 역사상에서 가장 큰 다리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4년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부터 아시아나 아프리카처럼 눈이 없는 나라 또는 재정적으로 약한 나라, 이런 나라의 청소년을 우리가 초대를 해야만 합니다. 훈련을 시키고 또 참가시켜서 세계 청소년들의 마음에 평화의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하나의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제 스포츠, 국제 간의 어떤 스포츠 외교입니다. 그래서 이번 스포츠 세션 1회 2개를 발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생각은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좀 더 안정된 나라에서 먼저 평화의 상징을 알려주고 그것을 위해서 스포츠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일랜드나 우크라이나처럼 혹은 아직 시작도 안 된 아프리카 지역을 포함한 모든 세계 글로벌 스포츠 행사를 좀 더 주관해서 우리가 좀 더 헌신해서 그런 기회장을 알려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영호 교수님한테는 질문할 건 없고요. 제 의견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론의 그 순서를 우리 남영호 선생님께서 일단 북아일랜드 분쟁 관련해서 북아일랜드에서 스포츠가 평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에 관련된 질문 또는 코멘트를 해주시고요. 시간은 한 15분, 7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예, 10분 정도 해서 발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플로어에 있는 질문을 계신 분들의 질문을 나중에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말씀해 주시고요. 예. 네, 제가 아까 시간이 쫓겨가지고 스포츠 자세하게 설명을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분쟁이 격화되던 시기에는 지금 아까 보셨듯이 스포츠가 특히 북아일랜드에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좀 약간 우리와는 좀 다른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분열과 충돌이 아니라 평화와 통합이라고 한 점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순서가 상대편의 경기, 상대편의 민족의 경기를 관람하는 거, 그 다음에 서로 교환해서 경기를 하는 거,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팀을 구성하는 거로 나아가야 되는데, 현재는 북아일랜드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여기는 이제 생활체육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다 축구팀들이 아마추어 축구팀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추어건 프로건 간에 팀을 구성할 때 하나의 팀으로 묶어서 같이 경기하는 거, 그리고 그 팀을 같이 응원하는 거, 이런 식의 경험이 지난 20년 동안 조금씩 쌓아져 온 것 같고요. 그게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가 또 이제 스포츠를 제대로 배우는 장소이기도 한데 통합교육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은데 그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그 학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카톨릭과 개신교 같이 학교를 다니고 같은 역사관을 공유하고 또 같은 경기를 해보고, 그리고 아까 동영상은 못 봤지만은 켈트족,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일랜드겠죠. 예, 그 경기인 그 헐링이라든지 아니면 켈트식 축구를 영국과 또 같이 해보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편으로는 스포츠는 영국과 이 아일랜드에서 계급과 굉장히 관계가 밀접합니다. 럭비나 골프는 상류층이 하는 스포츠고요. 그래서 럭비를 하는 아일랜드계, 골프를 하는 아일랜드계는 영국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계급적인 어떤 정체성의 문제도 중첩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밑에서부터 노력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주 전인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 북아일랜드 의회는 종종 여기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정부는
영국으로부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이양받았거든요. 그래서 의원대학제인데 의회가 구성이 되어야지 이제 아까 말했던 제1수상, 제1부서 이렇게 뽑는데 지금 제1수상을 한 쪽이 DUP라고 하는 정당에서 그 수상 일종의 수상 같은 건데요. 제1장을 하고 있는데 사퇴를 했거든요. 왜 했냐면은 보리스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남북 아일랜드가 하나의 상황권을 묶여져 있는데 거기다 국경을 세우고서 세관을 하고 계속 겁나고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후텔에서 영국과 브리튼 섬과 아일랜드 섬 사이를 경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영국 땅이라고 하더라도 영국 본토에서 버라이언드로 물건이 넘어갈 때에는 통관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남북 아일랜드 사이에서는 그걸 안 하기로 했거든요. 바꿨거든요. 통관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유럽 나라 입장에 봤을 때 니네들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싫은 거 안 하고 그건 절대 양보 못 해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개신교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영국 사람이고 영국 땅인데 어떻게 나라 안에 국경이 세워지냐라고 해서 거기 항의하면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이랑 협상을 다시 하라고 항의하는 의미에서 사퇴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제1장관이 사퇴하면은 제1부장관 반대편 쪽도 같이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가 지금 구성이 안 돼 무너진 상태인데 잘 모르겠어요 어떨지. 근데 보리스 총리가 그 유럽연합이랑 다시 협상해가지고 자기들 복잡한 건 많은데 지금 파티 게이트라서 뭐 사건이 터진 게 있는데 영국 내에서 다시 유럽연합 협상을 해서 이 북아일랜드에 있는 개신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식으로 할 것 같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 그래 역시 브렉시트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심페인 아일랜드의 정치 조직이거든요. 이쪽에 갑자기 다수로 부상을 하고 영국계는 분열이 되면서 다음번 총선 선거를 치르면은 이쪽에 민족주의자의 가장 강력한 세력인 심페인이 아마 정권을 잡을 것 같다라고 제가 지난주엔가 뉴욕타임스 해설 기사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정치인이 바뀌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한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글쎄요. 이거 여기하고는 좀 차원이 상당히 많이 다른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로 상대방의 경기를 관람하고 교환 경기라고 상대방을 서로 응원하고 이런 식의 또 기회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축적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소박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남영원 선생님께서 그 역사적인 배경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실 정치적인 설명까지 곁들이려고 아주 발제 준비를 너무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남영원 선생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게 진짜 우리가 보면 다 비슷해 보이는데 짝대기로 이렇게 공을 치는 이거를 영국에서는 크리켓이라 그러고 아일랜드에서는 헐링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럭비 아시죠? 럭비도 아마 원류는 아일랜드였나 봅니다. 아일랜드의 켈트족도 켈틱 풋볼이라고 럭비를 하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이렇게 타원형 공이 아니라 동글동글한 공을 가지고 저걸 한답니다. 근데 이것이 민족을 가르는 그리고 갈등의 그 원인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헐링을 하면은 영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일랜드 놈, 크리켓을 하면은 아일랜드 사람 입장에서 영국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 구조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까 교수님 발제하실 때 야구나 농구 같이 양쪽 다 관심이 있는 인기 있는 어떤 스포츠로 유도를 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질문은 그럼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이 양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 정부인지 아니면 어떤 주민자치조직인지 이런 부분 하나하고요. 제3의 어떤 종목 그거를 찾는 그것이 어느 정도 호응을 받고 있는지 그 두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958년에 성금연협정은 이제 그동안의 무력 충돌을 이제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이기는 했는데 비판한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은 정치적인 합의에 불과했지 밑으로부터 일상의 통합 또는 사회 문화적인 통합 이런 데는 별로
공백으로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공백을 메우라는 노력이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보다는 지역사회나 시민사회, 종교계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리밀라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무력 충돌의 시기에도 이를테면은 어떤 경찰관이 IRL 체포했다 그러면은 저놈이 우리 동지, 우리 투사 IRL 잡아간 놈이라고 협박받고 경우에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경찰관은 숨겨준다든지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여기는 도시의 경우에는 아까 그 샹킬로드 벨파스 맞지만은 이게 이쪽 라인은 개신교, 그쪽 라인은 카톨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서로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가다 보면 저놈이 우리 산청 죽인 놈이다. 저 새끼가 아니구나. 우리 술집에 폭탄 던졌어. 이거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일을 쫓게 되면은 이유를 묻지 않고 숨겨주는 곳이 있고 거기서 이제 98년에까지 합의에 이르게 되는 평화회담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거든요. 이런 식의 종교계 지도자들이 중재를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여성계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국가 차원의 지원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로 스포츠라든지 일상적인 차원에서는 지역사회, 그 다음에 시민사회, 그리고 다음에 유럽연합의 지원이 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제안을 한 건가요? 유럽연합에서 정부 간 협의체인데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인 어떤 저거였는지 그 부분을 좀. 정부 차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른 제3의 종목 제기한 거는 국제기구라든지 유럽연합에서 외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들 어느 쪽 편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쪽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서 성사들과 일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축구나 럭비를 즐기는 사람한테 갑자기 너 야구해라 그러면 잘 안 하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현재까지는 크지 않을까 싶어요. 남이 변할 것을 강제로 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을 찾았다는 그런 말씀이셨네요. 우리 그 영상 발제를 해주신 오크렌코 선생님은 지금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쌍방향 교신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저한테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기 패널 분들한테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평창 평화 포럼은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온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계기가 됐었죠. 기억들 하시겠지만 2017년도에 세계 3차 대전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 어느 때보다 우리도 지금의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의 위기가 그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상태에서 그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어떤 단초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한 번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뭐 그 금방 바뀌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날이 추울수록 겨울이 깊을수록 봄을 기다리지만 남쪽에서 뭐 꽃이 몇 개 피었다고 봄이 금방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큰 계기, 그런 꽃바람이 자꾸 불어야겠죠. 두 번째 꽃바람으로 지금 강원도가 준비하고 있는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그것이 또 하나의 큰 계기가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이 평창 평화포럼에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플로어에서 청중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걸 받아볼까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저희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 신문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너무 편향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푸틴은 거의 미친놈 아니면 전쟁광 또는 러시아의 야욕 이러면서 이를테면 뭐 뉴욕타임스 같은 데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제가 그동안 뭐 해외 언론을 20년 안 봐서 이번에 그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미국에서 바라본 입장이 일반적인 건지 해외 시각이 아니면 그 미국의 입장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는 어느 나라 언론이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다뤄왔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는 국제 문제는 한반도인으로서 바라보는 것이고 제가 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우크라이나를 미국 언론들은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의역을 해서 우리나라 독자들한테 전달이 되면 좋은데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 주요 국가들의 서방 언론이 보도하면 그것이 진실의 한 90%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같은 민족입니다. 동슬라브라 그러죠. 슬라브족이 상당히 많은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서슬라브의 대표적인 국가가 체코고요. 동슬라브는 세 개의 나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근데 특히 우크라이나에서도 키예프에서 러시아가 출발을 했습니다. 루스라고 부르는 러시아인들이 국가를 만든 거는 키예프 공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사실상 같은 민족이죠. 그래서 뉴스들 보셨겠지만 베이징 올림픽에서 왜 그 우크라이나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메달을 따니까 러시아 선수가 이렇게 축하해주는 그런 사진들 혹시 보셨습니까? 전 그 사진이 너무 좋아서 이따 클로징에 보여드리려고 일단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질문 어디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 조금만 부연 설명해드리면요. 사실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몽골수의 마고메드 막디브 이사장도 같이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근데 아마 영상 길이가 좀 길었던 것 같고요. 테티아나 오클렌코는 20대 후반인 여자로서 영어를 곧잘 하는 여자입니다. 꼭 정말 오고 싶었으나 그 자기네 사태 때문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준비가 됐었어요. 그만큼 자기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하여간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젊은이들에 의한 자세를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몽고스 재단에서 요청하는 것은 정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 허락하는 나라에서 이러한 훈련 초청 프로그램인데 2024 좀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때 좀 더 많은 세계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주고자 하고 이런 사례가 바로 이 재단에서 몽고 우크라이나에서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잠깐 첨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9월에 이제 오데사하고 키예프를 갔었는데요. 오데사는 흑해인안의 2도시고 첫째 이제 수도는 키예프인데 키예프를 흐르는 그 드네프르 강이라는 곳이 우리 한강보다 넓이가 거의 몇 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폭을 보면 호수처럼 보일 정도로 그 드네프르 강이 우크라이나 곡창지대 전체를 이렇게 휘감아서 한 2,000km가 흐르는 그런 됩니다. 제가 이 우크라이나 그 몽구수 재단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이 돈 그 상금도 액수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 수상할 때도 기념품을 주고 또 거기에 초대되어 온 모든 사람들의 숙식과 이런 거를 비용을 부담하면서 저희 한국 그때 일행 한 4분을 초청해서 저희가 숙식과 다양한 편의를 오데사에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세계가 하나가 되는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그 모델을 골든 몽구스 재단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맙고요. 제가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그 교향악단에 국립교향악단에 있는 첼로 주자가 이렇게 본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나라 그 인사동에서 인사동 거리에 공연을 한 1년 6개월, 2년 정도 계속했어요. 저녁에 가시면은 늘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경기신문에 박재동 화백께서 사파를 그리셨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우리 화백님하고 저도 몇 번 인사를 했고 공연을 했는데 그분의 그림을 우리가 그렸습니다. 만평을 그렸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첼로 연주자가 우크라이나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남자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전쟁이 난다면 나는 우크라이나이지만 한국을 위해서 싸울 준비도 되어 있다 이러면서 자기는 남자고 조국이 부르기 때문에 간다고. 그래서 오늘 우연히도 그런 저희가 만평을 그리게 됐고
그런 더 분쟁 속에서 이 교류와 또 몽고스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이 새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에 우리가 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세계 아까 조문수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번에 끝난 북경 베이징 동계 올림픽도 그런데 눈이 없는 곳에서는 즐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또 다양한 강원도청이나 이런 데서 그것을 또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데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체험해보고 그래서 동계올림픽에 소외지가 없도록 그래서 그것을 점차 늘려가고 또 가능한 것들은 또 뭐 빙상 같은 건 가능하니까요. 그런 활동들이 좀 더 활성화 방안 같은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혹시 질문이 취합된 게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오늘 젊은 학생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작년 12월부터 우크라이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도 좋습니다. 저 나라는 러시아는 왜 저 나라를 침공한다고 서방 언론은 계속 보도를 할까? 왜 미국 대통령은 날짜까지 지정해서 2월 16일 날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고까지 얘기했죠. 제가 기억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대통령이 날짜까지 지정을 해서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침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침공이라는 건 뭡니까?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그 나라의 뜻에 반해서 쳐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하면 안에서도 반격하라고 이게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돈바스 지방에는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라는 두 개의 인민공화국이 2014년에 분리 독립을 선포를 했고요. 러시아는 그거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 두 나라, 돈바스 지방의 두 나라가 환영하는 가운데 그들의 요청으로 이제 러시아 군대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어떠한 전투도 없었고, 그리고 그 군대의 이름을 푸틴은 평화유지군이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향후 전쟁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공화국이 있는 돈바스 지방의 자체 군대는 서로 뭐 총 쏘고 포격을 주고받고 이거를 8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대규모로 돈바스 지방을 쳐들어가지 않는 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거나 이런 일은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이 서로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노리는 어떤 노림수들이 있기 때문에 협상의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외국 분께서는 Hey, you have any questions? No? Where are you from?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어이구, 한국말 잘하시는데. 영국 분이시면 아까 북아일랜드 문제에서 스포츠가 이렇게 평화의 어떤 단초를 마련하는 이런 걸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군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뒤에 분 손을 드셨는데. So I have a question. 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Not the Could question. you Maybe identify yourself briefly? 먼저 본인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저스라고 하고요.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왔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영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I know that 제가 알기로 평창 올림픽에 남북한이 통일된 여성 하키 팀이 출전을 하도록 했었죠.
So just I have a question like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now everybody is speaking 이제 about, 다들 sports which is famous like rugby, you know. 뭐 유명한 스포츠 예를 들면 럭비라던가 뭐 축구, 뭐 아이스하키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을 Maybe it is 하시는데 one of the possibilities to find because 어쩌면 like before Korea,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as one country. 한국과 그리고 이제 북한이 원래는 이제 하나의 국가였죠. 그러니까 어쩌면 스포츠 역사를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이 다양한 자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유사한 스포츠를 이제 좋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70대의 노인분들이라면은 예전에 뭐 북한에 있던 고향 친구들하고 같은 그런 운동을 즐겼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한 공통 분모를 남북한 간에 찾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과거에 하나의 국가였을 때 스포츠와 관련해서 공통점이 있었던 것들을 찾아서 그리고 스포츠 역사를 연구하신 교수님들께서 그런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런 공통점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스포츠와 관련한 그런 교류, 뭐 예를 들면 축구라든가 아이스하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류도 더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일된 하나의 국가였기 때문에 또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이 즐기던 그런 스포츠가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장기 이런 것도 많이 즐기시잖아요.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공통적으로 한민족이 즐겼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류를 발전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제가 한국말로 해도 통역이 되는가요? 예, 예. 심 교수님, 예, 말씀 주십시오. 예, 제가 뭐 스포츠 역사를 전공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패널에서 플로어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우리가 분단되기 전에 일제 강점기 때 그 경평 축구라고 그래서 서울과 평양 간에 정기적인 교류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같은 지역 대결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지금 뒤에 있는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청소년 교류 대회를 6회에 걸쳐서 남측과 북측에서 해서 이제 한반도가 정말 전쟁의 핵실험, 북한의 핵실험 이런 걸 통해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서도 남측과 북측을 오가면서 국제대회를 했었습니다. 2018년에는 제가 참여한 평양에서 10일 동안 했고 또 8월 달에는 했고 북한 선수단이 우리 춘천 여기 와서 또 10일 동안 같이 있다 갔고 또 제3국 우리가 중국 곤명 같은데 쿤밍에서 또 대회를 한 적도 있고요. 지금 굉장히 좋은 의견이시고 우리는 뭐 오랫동안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종목에서 가능하고 그렇게 아까 아일랜드 케이스처럼 종교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시고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양궁이라든지 다른 여타 서로가 교환적인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좀 보태자면은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또 스포츠를 연구하시는 분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방금 심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 남과 북이 하고 있는 그리고 구경하기 좋아하는 스포츠는 거의 100%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평양, 경평 축구 대회도 예전에 했었지만 특히 동계 스포츠는 지금의 북한이 DPRK가 더워 날씨가 추운 관계로 예를 들면 대동강이 매년 겨울에 얼어붙는데 얼어붙은 대동강에서 아이스하키 시합을 꼭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평양에서 내려온 학교인데 그 대동강에서 아이스하키를 했던 그런 전통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상의 문제는 없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또 잠깐 말씀드리면 카자흐스탄 선생님께서 저도 그 의견에 동참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저 경평 축구 얘기했지만 경평 축구 자체가 숭실대학에서부터 시작된 평양에서 시작된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거 이외에도 어린애부터 아까 엘더 피플이라고 했지만 더 올드 피플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어린애
younger people, like child. 예를 들어 할 수 있는 게 바둑이라는 게 있어요. 바둑. 바둑이 스포츠 종목이에요. 바둑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고라 그러죠. 고. 또 게임 오브 더 고. 이게 근데 그것들을 어릴 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쳐서 같이 한번 바둑 경영 대회 이런 것도 해서 것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오셨는가요? 아빠까바르? Could you identify yourself briefly and 간략히 저기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악티아고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저도 서울대학교에서 현재 재학 중입니다. 저는 이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토론이 좀 낯선 주제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테티아나 오클렌코 이사장님께서 스포츠가 이렇게 얼음을 깰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이런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굉장히 좋은 세션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또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방금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멘트도 좋습니다. 예. 가만히들 계시면 제가 지목합니다. 예, 우리 젊은 학생들 맨 앞에 계신 우리 안경 낀 남자 학생 한번 예. 마이크 좀 예. 어떤 걸 좀 학생이신가요? 네.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남학생이라고 말씀드렸네.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러시아가 어떤 이익이 있기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요. 우크라이나 문제요? 네. 그 재미없는 주제인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아시죠? 근데 미국이 왜 이렇게 전쟁에 난다고 난리를 쳤었죠? 왜냐하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면은 미국 본토를 금방 공격할 수가 있잖아요, 소련이. 그래서 핵전쟁의 그 직전까지 막 갔었던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바로 러시아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러시아 서쪽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지금 친서방 정부가 들어서서 북대서양 대학 쪽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근데 이 나라가 나토의 일원이 되면은 나토, 즉 미국이나 영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 기지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입장에서는 아주 절체절명의 존재로적 위기가 될 수 있겠죠. 존 F 케네디 행정부가 60년대 그랬듯이 그런 위협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러시아의 국익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적극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거기서 보충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왜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통일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소련의 공산당 서의장 고르바초프가 양해를 해줬는데 그 양독의 통일을 양해를 해줬거든요. 그 조건이 그 서방 세력 나토 포함해서 이쪽이 요까지는 우리가 봐주겠지만 더 동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국가 안보, 국가 이익을 치명을 없애야 된다라고 문서 쓰지 않고 구두로 말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약속 안 어겼잖아요. 차례차례 동유럽 한때 사회주의 소련의 동맹국이었던 나라들이 다 나토에 가입했잖아요. 그다음에 발트 3국은 소련의 일부긴 하지만 약간 다른 역사가 있는데 특히나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러시아 아까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러시아 역사 일부분인데 거기까지 밀고 도는다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예, 더 플로어에서 더 질문이 없으면은 이번 세션을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서 제가 예. 저희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briefly? And, 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슬로드입니다. You can call me Ayu. I'm from 아이유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from 저도 Songkong University. 성공회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My question is about if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orean Peninsula already 한반도가 create the event like the sport events. 스포츠 행사 교류가 있다라면 그러면 That sport. 심판은 누가 보시나요? The second is 그다음에 두 번째 this is not,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kind of like story from the previous competitions. 예전에 치러졌던 평창 동계 올림픽 때 당시 어떤 스토리가 있나요? 남북한 선수들이 뭐 같이 식사를 했다거나 뭐 회식을 했다거나 그런 소소한 그런 일상 스토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과 북은 남한과 북한은 모두 유엔 가입 유엔 회원국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 간의 국가대표 간의 경기를 한다면 그 심판은 국제 심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게 되겠죠. 남한 사람이건 북한 사람이건 또 외국 사람이건 국제 심판 자격이 있는 분이면은 심판을 볼 수 있는 거죠. 심판은 그렇게 보고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여자 하키 같은 경우에 남한 선수들과 북한 선수들을 묶어서 한 팀을 만들었었습니다. 한 팀으로 싸웠고요. 그 경기가 진행되는 올림픽 기간 중에는 같이 같은 숙소에서 잠을 자고 같이 훈련하고 같이 그 경기를 했었으니까 당연히 식사하고 이런 거는 뭐 매일 하는 거였겠죠. 남과 북의 스포츠 교류의 어떤 역사에는 그렇게 같은 팀을 구성하거나 아니면은 올림픽 개막식에 같이 입장하는 남한의 국기, 북한의 국기도 아닌 한반도가 그려진 어떤 깃발을 들고 같이 입장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클로징으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부탁드린 사진을 말보다는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딱 3장을 골라왔습니다. 예, 저 사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난 2월 16일 날 베이징 올림픽에서 있었던 남자 스키 그 종목에서 종목 이름은 좀 복잡합니다. 남자 스키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 분이 들고 있는 국기가 우크라이나 국기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은메달을 땄는데 저 은메달이 우크라이나가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처음 딴 메달이었답니다. 그리고 같이 치열하게 스키 서론에서 경쟁했던 러시아 선수입니다. 뒤에는 축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 뒤에 마찬가지로 그 뒤에가 그 러시아 선수고요. 앞에가 우크라이나 선수입니다. 뭐 같은 나라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족적으로 같은 민족이고요. 너무 친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진이 찍힌 2월 16일, 저 경기가 있었던 2월 16일은 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난다 이렇게 떠들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기장에서는 러시아건 우크라이나건 서로 이렇게 껴안을 수 있는 이런 힘, 이게 스포츠가 주는 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골라봤고요. 이건 뭐 우크라이나 얘기뿐이 아닙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기억나십니까? 201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여자 하키 남북 단일팀을 구성했을 때 그 관중석의 응원 관중들입니다. 저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다 가 써 있고 가운데 한반도 그림이 그려져 있죠. 저게 불과 한 3년 남짓 지난 일인데 까마득한 옛날 일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2024년 다시 한번 저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 올림픽을 했듯이 2024년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은 남과 북의 그 대결이 아닙니다. 경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 청소년 올림픽에 참가를 희망하는 모든 나라가 들어오는 국제적인 마당이고, 특히 제가 듣기로는 아프리카 국가올림픽위원회 NOC 협의회에서 회원국이 55개국인데, 아시다시피 아프리카에는 이렇게 눈도 없고, 눈이 안 오는 나라니까 얼음도 없고, 동계 스포츠가 좀 약간 하기 힘든 나라죠. 그래서 나라마다 동계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이, 특히 청소년 선수들이 한두 명 정도 된답니다. 이분들이 2024 강원 YOG 유스 올림픽 게임에 이제 참석을 희망을 해서 그분들을, 그 학생들을, 청소년들을 데리고 와서 이 강원도와 그 북한의 강원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남북 강원도에서 훈련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 스포츠 교류를 통한 평화의 모색, 한반도의 경우,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경우,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그 던지는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한테 주는 어떤 충격과 함께 그것을 헤쳐나갈, 아직 먼 길이지만 평화로 가는 길에 스포츠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